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자, 드디어 할 말 많은 그 문제적 인물 루이 14세를 이야기할 날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절대 왕정을 구축한 태양왕 루이 14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루이 14세 영상은 어린 시절과 친정을 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1638년 9월 16일 루이 14세가 태어났을 때 파리 시민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그를 하늘이 내려준 아기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국왕 루이 13세는 부르봉 왕가의 최초의 왕인 앙리 4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앙리 4세 편이 궁금하시면 수다몽 영상 앙리 4세 편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루이 13세는 펠리페 3세의 딸 안 도트리슈와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 사이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사이만큼이나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안 도트리슈는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미인 중 한 사람이었지만 프랑스 궁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공주인데다가 그녀를 둘러싼 많은 음모가 있었고 또 권력을 놓고 싶어 하지 않은 시어머니 마리드 메디치가 그녀를 경계했기 때문에 루이 13세와는 가깝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안 도트리슈는 이 프랑스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리슐리의 추기경과 척을 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루이 13세도 왕비인 안 도트리슈를 믿지 않아 두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22년간 별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디마의 역사소설 삼총사,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아토스, 프리토스, 아라미스, 그리고 달타냥, 이들의 모험을 그린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배경이 바로 루이 13세와 안 도트리슈의 시대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리슐리의 추기경이 악의 축으로 그려지고 있고 안 도트리슈 왕비는 연약하고 아름다운 왕비로 항상 음모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 삼총사가 이를 지켜주고 해결해주는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안 도트리슈에 대해서는 리슐리의 추기경이 붙인 감시자들의 증언으로는 국모의 자각이 부족한, 그러니까 프랑스의 기밀을 자신의 모국인 스페인에 유출하는 배신행위를 일삼는 여인이고요. 그리고 영국 대사 버킹엄 공작과 스캔들을 일으킨 것도 기정사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도트리슈는 어린 시절 스페인의 공주로서 스페인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스페인에 편지를 보냈고 또 여러 음모 속에 고립되어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녀의 남동생인 스페인의 왕 펠리페 4세와 연락하는 것으로 그 위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실 루이 13세에게 외면당한 프랑스 왕비 안 도트리슈는 국무로서의 자각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리슐리의 추기경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동생 펠리페 4세에게 편지를 보내서 외교관의 펜이 아니라 당당히 무력으로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부추기는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캔들이 있었던 이 공작은 프랑스에 머무는 시간이 4주밖에 되지 않았고 또 안 도트리슈는 자신에게 계속 구애를 하는 이 버킹엄 공작의 모습에 즐거워하긴 했지만 손을 잡거나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스캔들은 부풀려진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안 도트리슈는 그 밖에 다른 음모에도 많이 휘말리는데요. 루이 13세의 동생 가스통과 결혼을 해서 루이 13세를 폐위시키고 가스통을 프랑스 왕이 앉히려고 한다라는 음모설에 휘말려서 왕실 참사회에서 죄수처럼 신문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때 안 왕비는 이 음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격렬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이 13세는 이 안 왕비의 항변을 여전히 불신했고 안 도트리슈는 사실상 궁정의 죄수처럼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오해와 불신으로 담을 쌓고 있던 부부가 잠시나마 사이가 좋았던 때가 바로 1637년 12월이었는데요. 루이 13세는 사냥을 하기 위해 오두막으로 가던 중에 엄청난 비와 눈으로 다시 길을 돌려서 왕비가 머물고 있던 루브르로 가게 됩니다. 추위에 떨며 들어오는 루이 13세를 따뜻하게 맞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왕비 안 도트리시의 모습을 본 루이 13세는 내 아내가 정말 아름답긴 하구나 하면서 이 우아한 모습의 매력을 느꼈고
그날 밤 두 사람이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 13세는 다음날 아침 베르사유로 향했는데 이때 자신의 왕비 안을 초대를 했고 안 역시 그 초대에 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해 1월 안 오트리슈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자 프랑스 전역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이 14세가 될 루이 왕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니 프랑스의 엄청난 경사였던 것이죠. 루이 13세는 좀 용감한 인물이기도 했고 장점이 많긴 했지만 프랑스 왕국을 다스리기에는 이 외부 자극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군주였고 또 동성애자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이 13세와 안 도트리슈가 오랫동안 소원한 사이였기 때문에 태어난 루이 왕자가 루이 13세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죠. 하지만 임신 전 두 사람이 함께한 기록이 남아있으니 루이 왕자는 이 루이 13세의 아들이 맞는 것 같고요. 또 루이 13세도 루이 왕자의 출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 자신의 왕비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이가 또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소문도 있고 이것에 상상이 더해져서 또 알렉산드르 디마의 소설에 평생을 철가면을 쓰고 감옥에 갇힌 쌍둥이 왕자 이야기가 또 탄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사실 루이 13세는 아버지의 자질이 좀 부족했는데요. 루이가 3살 때 오랜만에 만난 자신에게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서 매질을 하기도 했고 리슐리의 추기경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루이가 자신을 악마 보듯이 하고 울어댄다면서 불평을 했고 또 왕비에게 나쁜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면서 아이를 떨어뜨려 놔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루이 13세는 어릴 때 자란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아버지가 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가 있고 또 안 도트리슈가 결혼 후에도 자신의 고국인 스페인과 계속 비밀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녀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안 도트리슈는 아들 루이 왕자가 태어난 후에는 스페인과의 교류를 끊고 아들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오랜 세월 반복했던 리슐리의 추기경과의 관계도 조금은 개선이 되었죠. 리슐리의 추기경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몰락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리슐리에는 명예욕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출세를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학업을 닫고 노력을 한 끝에 지역 주교가 됩니다. 루이 13세도 사실 앙리 4세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어머니 마리 드 메디치, 그러니까 마리 왕비가 섭정을 맡고 있었는데요. 1614년 왕족과 귀족들이 산부의 개체를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왕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리슐리에는 성직자 대표가 돼서 산부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뜻밖의 리슐리에는 왕실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귀족들의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리슐리에는 순식간에 루이 13세의 섭정을 맡은 마리 왕비의 눈에 들게 되죠. 이후 루이 13세의 신입을 또 받게 되었고 1624년 권력의 중심 추미런에 진출을 했고 또 라이벌을 하나하나 제거한 다음 프랑스의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 섭정인 마리 왕비에게서 루이 13세에게로 권력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사실상 프랑스의 지배자가 되었죠. 루이 13세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이 리슐리의 추기경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를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루이 왕자가 태어나고 2년 후 남동생 필리프가 태어났는데요. 그는 훗날 오를레앙 공작이 됩니다. 자, 보시는 이 그림은 안 도트리슈 왕비와 루이 14세의 초상화인데 예쁜 드레스를 입은 이 예쁜 공주님처럼 보이는 아기가 바로 루이 왕자입니다. 이렇게 남자아기에게 드레스를 입혀서 키우면 건강하게 잘 자란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당시는 이 왕자에게도 여자 옷을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그림은 루이와 동생 필리프인데요. 이때 루이는 남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동생은 그대로 드레스를 또 입고 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안 도트리슈는 이 둘째 아들 필리프가 왕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야망을 아예 품지 못하도록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드레스를 입고 자라게 했고, 검술을 익히지 못하게 하고, 자수를 가르치고, 춤을 출 때는 여자의 스텝을 배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실 루이 13세, 그러니까 안 도트리슈의 남편인 루이 13세의 동생 오를레앙 공작 가스통은 어머니인 마리드 메디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루이 13세와 동생의 사이가 좋지 않았죠. 또 가스통이 형에게 반기를 들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루이 13세와 이 가스통의 불화는 안 도트리슈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형제 간의 왕권 다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드레스를 입고 자라야만 했던 필리프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여장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화장하기도 좋아하고 보석을 좋아했고 또 동성애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번의 결혼을 했는데 2번의 결혼은 다 실패하고 말죠. 첫 번째 부인이었던 헨리에타 앤은 루이 14세와 스캔들을 또 일으켰다고 하니까 이때 필리프는 꽤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1642년 리슐리의 추기경이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비평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프랑스를 유럽 열강의 하나로 발전시켰던 리슐리에는 죽기 전에 마자랭 추기경을 자신의 후임자로 지명을 합니다. 리슐리에가 사망하고 1년 뒤인 1643년 5월에는 루이 13세가 갑작스런 장염과 구토로 42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었으니 당시 루이 왕자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5살의 루이가 루이 14세로 프랑스의 국왕이 되었고, 안 도트리슈 왕비는 루이 13세가 남긴, 그러니까 자신이 섭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 유언을 파기시키고 루이 14세에 섭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자랭 추기경이 리슐리에를 이어 이 프랑스의 재상, 그러니까 수상의 역할을 하게 되죠. 어린 루이 14세는 당연히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자랭은 원래 이탈리아 출신으로 교황청의 군대와 외교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리슐리에가 능력이 뛰어나 보이는 그를 발탁을 해서 프랑스로 데려와서 국적을 프랑스로 바꾼 사람입니다. 마자랭은 왕궁의 그 누구보다도 아첨을 잘했고 안 도트리슈 왕비가 가장 아끼고 신임하는 인물이 되었죠. 국가의 모든 일은 왕의 이름으로 섭정인 안 도트리슈 왕비가 맡았는데 사실상 왕권을 행사한 것은 왕비 뒤에 있던 마자랭 추기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내연의 관계였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에도 애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안 도트리슈 왕비가 필요로 했던 것은 사실 따뜻한 위로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리슐리의 추기경이 사망을 하고 그의 저택은 루이 14세에게 기증이 되었는데요. 안 도트리슈 왕비와 두 왕자가 거처하는 별궁으로 사용이 됩니다. 리슐리에가 사용하던 방은 루이 14세의 방이 되었죠. 자, 이 별궁에는 마자랭 추기경도 함께 살았는데요. 마자랭 추기경은 명석하고 능력이 좀 뛰어난 편이었으며 내정과 외교 정책은 리슐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30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군비 마련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물어서 세수를 학대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 국민 대부분은 마자랭 추기경을 싫어했고 또 어린 루이도 이 마자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루이 14세는 마자랭을 키 큰 터키인이라고 부르면서 놀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된 안 왕비가 아들을 불러서 심하게 꾸지람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리슐리의 추기경 집권 당시 국민의 대표들로부터 권한과 자유를 많이 박탈을 했는데 국회는 이 권한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마자랭은 그들을 모두 체포하도록 명령을 했고 그러자 이 마자랭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많아지면서 1648년에는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롱드라는 것은 돌판매라는 뜻인데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되죠. 섭정을 통해서 마자랭이 제시한 과세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마자랭은 그 즉시 의원 몇 명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반란이 시작되죠. 프롱드의 난은 1, 2차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1차 프롱드의 난입니다. 프롱드는 조직적인 군대의 전투력을 갖추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한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일어난 것인데요. 파리 시민들이 궁정에까지 몰려서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마자랭이 국정을 농단하려고 루이 14세를 인질처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루이 14세가 무사한지 확인해야겠다고 막 소리를 쳤었고, 안 도트리슈가 루이는 내실에서 잘 자고 있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라며 시민들을 설득해서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루이는 이때 잠에서 깨서 이 성난 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파리는 더 위험해졌고 이 루이 형제와 안 도트리슈 왕비는 파리를 버리고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어머니와 동생 필리프 오를레앙 공과 함께 이 프랑스 각지를 쫓겨 다녀야 했는데요. 초라한 옷을 입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뭐든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어야 했고 볏짚 위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잔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을 해야만 했는데요. 궁중 하인들의 손에 맡겨져서 사실상 버림받은 아이처럼 자라야만 했습니다. 어린 루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루이가 연못에 빠져서 익사할 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1차 프롱드의 난은 이 왕당파 콩테공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는데요. 의기양양해진 콩테공이 루이 14세를 가까이 두고 감시를 했고, 콩디공은 루이 14세의 행차 모습을 보고도 마차를 멈추지 않을 만큼 건방진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하녀들조차 루이를 무시했는데요. 우둔하고 뚱뚱하다면서 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어린 시절의 루이는 철저히 무시당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콩대공은 1차 프롱드의 난을 진압한 주역이긴 했지만 마자랭 추기경과 불화가 생기면서 다시 반란의 주모자가 됩니다. 2차 프롱드의 난이 일어난 것인데요. 마자랭을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자랭은 이 때문에 파리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결국 콩대공을 체포하고 반란을 모두 진압하게 됩니다. 국민들과 귀족들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내란이 계속되니까 여기에 신물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마자랭 추기경이 노련한 정치 수완을 발휘해서 귀족들을 매수하고 다시 평화를 회복하게 되죠. 이후 자신의 권력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마자랭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자랭 추기경은 왕정 살림을 담당하면서 아주 인색하게 굴었는데요. 사실 매우 어려운 때이긴 했습니다. 마자랭이 루이 14세의 옷장, 가구, 내복, 침대보까지 감시를 했기 때문에 루이의 침대보는 거의 누더기였다고 합니다. 루이는 사실 자신이 왕인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이것은 아마 오랜 시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친정을 하게 되면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는 데는 이 어린 시절의 기억도 한몫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린 루이는 종교 교육을 받고 또 궁정의 예법과 군사 지식도 익혀 나갔고 15살 때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면서 제왕학을 틈틈이 익혀 나갑니다. 루이 14세는 마자랭의 성향을 많이 답습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고 가까이에서 보고 자라게 되는 어른 남자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예술을 사랑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마자랭의 성향을 보고 루이도 그런 모습을 답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마를 굉장히 좋아해서 말타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하고 자신이 앞으로 왕궁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면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루이는 사교수를 많이 연마해서 항상 신사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루이 14세가 17살이 되었을 때 첫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무렵 이 마자랭 추기경의 조카인 마리가 프랑스로 오게 되는데요. 루이 14세는 이 한 살 어린 마리와 마음이 잘 맞았고 마리의 재치 있는 말투와 이 정직한 모습에 크게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리 역시 어린 왕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요.
이 10대 소년 소녀의 풋풋하고 설렘 가득한 연애가 이어지자 이 주변의 귀족들은 시기와 걱정 어린 눈으로 이들을 지켜보게 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루이 14세가 병이 들어서 며칠을 끙끙 앓은 적이 있었는데 마리가 밤낮으로 걱정을 하며 이 루이 14세를 간호해 줍니다. 막 울면서 괜찮냐고 하면서 자신을 간호하는 이 모습에 너무나 감동한 루이는 마리와 결혼을 해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는 너무 순진했던지라 왕의 결혼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야심이 큰 야심가 마자랭도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타는 이 첫사랑에 빠진 이 10대의 감정을 컨트롤하기란 쉽지가 않았죠. 두 사람은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받고 감정을 계속 키워나갔고 마자랭은 어쩔 수 없이 루이 14세의 어머니 안 도트리슈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안 도트리슈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하고 단호하게 말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은 30년 전쟁의 막바지 무렵이었는데요. (1659년) 평화협정인 피레네 조약을 체결하면서 스페인은 프랑스에 많은 땅을 내어주어야 했고, 당시 스페인의 왕 펠리페 4세의 딸인 마리 테레즈와 루이 14세의 결혼이 결정됩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이 프랑스 국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제서야 깨달았고 마리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게 되는데, 이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진주 목걸이와 나는 마리 것이에요 라고 적힌 목걸이를 한 강아지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마리는 루이가 막 눈물을 흘리자 당신은 왕인데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군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마리의 집안에서는 이탈리아 귀족인 콜로나 공작에게 시집 보내는데요. 마리는 남편과 세 아들을 두고 예술을 후원하면서 살았지만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돼서 언니와 함께 도망을 가서 유럽을 떠돌면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프랑스에 들렀던 마리가 루이 14세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첫사랑과 다시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라고 생각한 궁중 여인들이 루이 14세가 마리의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 두 사람은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하네요. 루이 14세는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마리만큼 사랑했던 여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첫사랑만큼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도 없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루이 14세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1660년 루이 14세와 마리 테레즈의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루이 14세와 결혼을 하게 된 이 스페인 공주 마리 테레즈는 착하고 정숙한 여인이었는데, 루이 14세는 그런 그녀를 굉장히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했지만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고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프랑스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재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프랑스 궁정에서는 왕따가 되었고, 남편인 루이 14세조차 또 다른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고 더 사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너무 서러워서 시어머니인 안 도트리슈에게 눈물로 호소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리 테레즈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루이 14세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마자랭이 발휘한 교묘한 조정과 외교 정책 덕분에 프랑스의 영향력은 유럽 전체에 미치게 되었고, 이것은 마자랭이 죽은 뒤에도 승리를 거두는 발판이 됩니다.
노련한 마자랭은 이 프랑스 국민과 귀족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 하면서 최소한의 우애 관계를 유지했죠. 루이 14세도 이때쯤이면 이 마자랭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프롱드의 난을 치르면서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루이 14세는 16살이 되던 1654년에서야 축성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후에 국정 운영은 거의 모두 다 마자랭이 담당했기 때문에 루이 14세는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된 루이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국정 운영은 마자랭이 다 하고 있으니 루이 14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타락한 귀족들이 권하는 대로 음악하고 사냥하고 발레하고 연애하고 이런 유흥거리를 즐기게 됩니다. 루이는 많은 여인들과 연문을 뿌리게 되죠. 그러다 1661년 3월 루이가 23살이 되었을 때 마자랭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집권한 기간은 18년인데 10년은 루이가 명목상이지만 왕권을 행사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루이는 노세 젊어 노세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자랭은 루이 14세가 프랑스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의 사후를 몹시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자랭은 죽기 직전에 자신을 방문한 루이에게 마지막 충고를 해줍니다. 폐하께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폐하를 존중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수상을 절대 임명하지 마십시오. 능력 있고 헌신적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콜베르를 활용하십시오. 라는 충고를 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자랭 추기경이 사망을 하는데 그의 유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직한 방법으로 모아졌다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정치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돈을 아낌없이 썼지만 굉장히 탐욕스럽고 인색했던 마자랭은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죽기 전에 고해를 하는데 고해 신부가 부정부패로 모은 재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벌받을 것입니다. 라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자랭 추기경은 내 재산은 다 국왕의 은덕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괜찮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5천만 프랑으로 추산되는 어마어마한 그의 재산 대부분은 그의 남녀 조카들에게 물려줬고 또 일부 왕족들에게 선물로 보냈고 이 국왕인 루이 14세에게는 마자랭이라고 불리는 18개의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자랭 추기경이 머물던 이 마자랭이라고 불리는 궁전과도 같은 저택이 있었는데 이 저택은 국가에 바쳐졌고 이후 그 건물은 프랑스 아카데미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루이 14세 전반기 인생 이야기입니다. 마자랭 사망 이후 루이 14세의 행보가 진정한 태양왕 루이 14세의 행보일 텐데요.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